상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그리고 세르게이 브린이 동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이 둘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CEO와 사장직을 맡고 있죠. 이들이 1998년 실리콘밸리의 월세 $1,700짜리 차고에서 구글을 창업한 것은 잘 알려진 스토리죠. 21년 동안 이들의 구글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IT 공룡으로 성장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유로운 회사 환경과 복지로 유명한 구글. 2008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출시 당시 두 사람이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나타난 것은 회사 분위기를 그대로 말해주는 대표적인 퍼포먼스였죠. 새로운 알파벳 CEO는 현 구글 CEO인 순달 피차이가 겸직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의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피차이는 어린 시절 주변의 전화번호 그리고 연락처를 다 외워버리는 천재 소년이었다고 하는데요. 뛰어난 창의력, 타고난 꼼꼼하고 분석력을 통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점령하고 있던 검색 엔진 분야에서 구글 크롬을 끌어올린 장본인입니다. 그의 인터뷰 중에 이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찾아 그들과 일해야 한다. 익숙한 일을 편한 사람과 하는 것에서는 배우는 것이 없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인도계 CEO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피차이의 구글 기대해보게 됩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엊그젠 피해 아동의 부모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더 상처받고 있다며 2차 가해를 경고했는데요. 지금 이 부모가 올린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조만간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고 피해 아동의 변호인 임지석 변호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임지석입니다. 네, 지금 오늘 보니까 그 여자 아이의 부모가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기 때문에 네. 무분별한 좀 억측 또한 같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측. 뭐 근원이 어디인지 약간 모를 이제 소문들이 이제 같이 퍼지고 있는 정황도 포착을 했는데요. 네. 이런 좀 아무래도 이제 공론화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생긴 이제 추가적인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뭐 인터뷰나 언론에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선 2차적인 피해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억측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 건가요? 법적 대응도 하셔야 될 텐데요. 네, 무슨 뭐 합의금을 막 3천만 원을 5천만 원에서 막 요구를 했다든지 이미 뭐 7번, 10번 무릎을 꿇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었었는데 네네. 저희 뭐 방금 전에도 저희 이제 피해자 부모님과 만나서 미팅을 한 결과 뭐 그런 금액을 제시한 적은 없었고 네. 뭐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확인을 방금 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일단 법적 대응보다는 사실 저희는 이제 의뢰인과 아동 인권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네. 그 외 모든 잘못에 대해서도 일일이 법적 대응하는 것이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네. 또 이런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이번 사건 본질이 또 흐려질 수 있는 문제라서 일단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아동 그리고 이제 가해자에게도 서로 이제 치유가 될 수 있는 일단 먼저 합의점을 먼저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거고요. 네. 그런 이제 제2차적 문제나 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다시피 아이가 사실 가장 걱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전문적인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지 뭐 차후 계획 뭐 이런 건 혹시 있는지요? 네, 이제 저희도 항상 이제 피해자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아동의 근황을 전화 드릴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요. 네. 일단 부모님이 가장 가까이서 안정을 유도하고 있고 전문가 네. 상담도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하자마자 그 경기 해바라기 센터 등을 통해서 이미 그런 정신적 치료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특히나 아이의 그런 아픔이나 이렇게 하는 게 쉽게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관련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뭐 이런 것들은 받고 있는 걸로 오늘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네. 뭐 관련된 심리 상담 부모님도 함께 받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며칠 전에 그 해당 어린이집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뭐
특별한 얘기가 뭐 네네. 오갔다기보다는 원래 그 방금 회의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그 성격이 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을 원생 부모님들께 알리는 자리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 한쪽은 뭐 약간 옹호하기도 하고 또 한쪽은 약간 뭐 이렇게 어린이집을 좀 시끄럽게 만드냐는 뭐 그런 의견도 이렇게 설왕설래했었던 것 아이고, 같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거기에 이제 누가 그런 내용을 하고 있다라는 연락을 줘서 그 이제 상황에 들어가게 됐고, 음, 거기에서는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 처음에는 이제 너무 이제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무래도 막 100명 정도의 이렇게 시선이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이제 막 하다가 누군가는 지적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아무래도 대중 앞에 서면 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든 생각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뭐 어떤 가해자, 특정된 가해자 부모님, 특정된 어떤 친구에게는 분명히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지만, 네네. 전혀 이런 일들을 모르고 있는 다른 이제 원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꾸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불편해지고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그때 순간 들어서 아마 그런 모든 다른 어린이 원생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사과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유, 근데 음, 사실 이런 일로 시끄럽지 않길 바라는 거는 여자아이 부모님이 가장 원하지 않을까. 네. 글쎄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은 어떻게든 조속하게 모두가 그래도 좀 안정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좀 글쎄요, 거기 다니는 부모님들도 좀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좀 약간 아쉬운 마음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성남 씨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CCTV를 전문가와 확인을 했다는데 이게 이제 특별하게 특정할 만한 그런 장면은 발견하지 못했다. 뭐 정황은 있지만, 근데 변호사님은 그 CCTV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도 아직 CCTV는 확인을 못했고요. 네네. 저희가 사실 초반에 뭐 인권위의 이게 진정, 뭐 이런 내용들을 구상한 이유도 이런 CCTV를 보기 위한 권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이제 언론에 이제 제보하고 한 이후로 당일날 바로 경찰 내사에 착수가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그 경찰청에서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CCTV까지는 확보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그 경찰 내부의 더 자세한 수사 과정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네. 아마 이제 그 이후로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이 사실관계 규명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뭐 CCTV가 재판에서 굉장히 뭐 중요한 쟁점으로 쓰일 것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겠군요. 네네네. 그렇군요. 지금 국민청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와대가 아마 조만간 입장을 좀 내놓지 않을까 하는데 피해 아동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셨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번에 청와대 국민청원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안전한 울타리에서 자랄 수 있길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뜨거웠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아무래도 계속 피해자 부모님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피해자 부모님도 그런 행위를 한 아이가 막 무슨 직접적인 형사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의 이건 울분을 토하는 마음과 차후에도 우리 아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어떤 그런 형사적인 문제를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사회 안전망을 꼭 확보해 달라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국민청원을 한 것이고, 그 내용에 거의 있는 그대로 부모님의 마음은 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군요. 변함없이. 그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실적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아이들이 너무 네, 어려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어떤 다른 법적 조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에 있어서 이제 다른 법적 조치라기보다는 네. 이제 일단 진실한 사과,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이사를 뭐 움직이든가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이사, 그 두 가지를 가장 바라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마주치면 계속 이제 우리 피해 아이가 막 이렇게 숨기도 하고 막 이런 행동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네. 데서 이제 계속 살아가기는 쉽지 않아서 음. 이사하고 그런 좀 아이다 보니까 어쨌든 트라우마를 조금씩 이겨내려면 그런 네네. 진정 어린 사과를 네,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네, 진실한 맞습니다. 진정 어린 사과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지금 근데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실 해결 방법도 없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끙끙대던 아동 간 성폭력 피해 사례를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사례 혹시 접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 사례 뭐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또 많이 오고 있고 이렇긴 한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을 더 다루기엔 지금 현재 있는 사건 저희가 긴급 TF팀을 꾸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이제 수용할 수 없어서 조금 이제 안타깝고요. 뭐 비슷한 내용들이 한번 터지니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사실은 약간 어떻게 보면 미투와 유사하게 지금까지 좀 억눌려 있던 분들이 그래도 이제 뭔가 하면 방법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좀 되게 선도적 케이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네. 지금 어떤 아동간 성폭력 보호 장치가 마련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네, 일단 당연히 모든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성폭력 아동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돼야 될 거는 지금 어린 시민같이 이제 사실상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이제 사전 가이드라인이나 사유 매뉴얼이 없다는 건 진짜 뭐 차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모든 영역에서 그러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라도 어린이집 같이 명백히 아이들이 계속 거주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부터 천천히 제도적 장치와 매뉴얼 그런 것들이 좀 성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그런 게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 물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시스템적으로 좀 매뉴얼이라든지 뭐 관리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이나 혹시 또 여자아이의 부모님이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처음에 이제 이런 말들과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언급하게 된 계기는 그때는 아무도 이런 사건을 돌아봐 주지도 않았고 실제로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대편 측에서 이거에 이제 협상이나 이런 게 전혀 호응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목소리를 또 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공감해 주시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사건 해결을 떠나서 제일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부가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희 피해자 측을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너무 이쪽이 심하니까 뭐 가해자 측도 좀 약간 안타깝다는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이면서 그런 인터넷상에서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법무부에서 마찬가지지만 이런 피해자 부모님과 또 오늘 대화를 나눈 결과 그런 과잉된 양상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2차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양쪽에서 모두 그런 부분들을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좀 부모의 심정으로 조용히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고의 피해 아동 변호인 임지석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중 간 사드 갈등 이후 4년 8개월 만에 방문인데요. 어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고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한중 간에 풀어야 할 많은 숙제들, 왕이 외교부장의 방안이 어떤 의미인지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이 만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안보와 경제가 키워드였고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의 역할을 좀 부탁한 것 같고요. 경제 쪽은 그 사드 때문에 영향받았던 섹터가 있잖아요. 네네. 문화 콘텐츠하고 여기 지금 관광. 예, 이 두 개를 강조해서 앞으로 경제 협력을 확대하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고요. 왕이 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패권주의, 그리고 무역 보호주의, 신냉정주의 사고방식 이런 걸 반대하고 중국과 함께 다자주의, 무역 협력, 그리고 금융, 환경 이런 쪽에서 디지털, 인공지능 쪽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그러니까 경제 협력, 교육 확대, 그리고 1대1로와 RCEP
이런 네. 중국의 전략적 이런 전략에 좀 한국이 참여하라고. 같이 해보자라는 네네. 뜻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왕이 외교부장 사실은 얼굴이 굉장히 눈에 익어요. 네. 많은 한국인들한테는. 그렇죠. 네, TV에도 많이 나왔고 네. 또 여러 차례 이제 뭐 방문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봤기 때문에 네.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네. 사실 외교부장이라는 위치가 또 중국에서 그렇죠. 어떤 정도인지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왕이 부장은 나이가 53년생이에요. 네. 네, 올해 57세고요. 일본 대사를 2004년부터 7년까지 했고요. 일본어 전공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친일본, 그러니까 일본의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특기는 뭐냐면 북핵 전문가이기도 해요. 옛날에 네네. 육자회담 할 때 중국 측 대표였기 때문에 쌍준다, 뭐 쌍괴빙해 이쪽을 좀 네.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나쁠 때 2006년에 아베 총리의 방문을 이끌어냈고, 또 대만의 그 방공실 국장할 때도 네. 또 대만 문제의 해결을 풀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중국이 지금 또 사드 때문에 이렇게 좀 오랫동안 좀 관계가 좀 얼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방문은 아마 이 시진핑 주석이 내년 뭐 이런 쪽을 협력을 좀 강화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이쪽의 능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열은 한국 언론에 뭐 200위냐 뭐 하는데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네. 중국 공무원 직급은 15개 직급으로 돼 있고요. 15개. 맨 위가 국가급이에요. 네. 국가급. 이 사람은 국가급 영도입니다. 근데 국가급 영도에서 정 국가급 영도가 있고요. 네. 부 국가급 영도가 있어요. 정부, 네, 정부로 나뉘어요. 근데 네. 부는 중국의 그 핵심 기관들 뭐 전국인민대표대 부위원장, 전국정협 부주석 이런 부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기구의 그 자리에 있는 게 부국가급인데 아하. 이 사람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네. 국무위원이 부국가급이에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에서 부국가급에 속하는 영도고요. 그다음에 27개 장관들이 있잖아요. 네. 서열 1위입니다. 외교부 1위. 장관이 전체 장관 중에 서열 1위예요. 이건 한국 언론이 지금 잘못 나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하면서 2기 정권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인석도봉에서 계속 국무원 총리가 임명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계속 외교부 지금 장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무위원이고 외교부 장관이고 그리고 중국은 또 당 조직 서열이 있어요. 제일 네. 높은 게 정치국 위원 7명. 우리가 잘 아는 7명. 네네. 정치국 위원 25명, 상무위원 7명, 네. 정치위원 25명 있고 중앙위원이 204명이 있습니다. 네네. 그중에 왕위는 3번이나 중앙 17기, 18기, 19기 중앙위원 멤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 조직 내에서도 중앙위원이고요. 그리고 국무원에서의 직함도 부국가급이고요. 장관 서열에서는 1위입니다. 예. 굉장히 그러면 파워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는 네. 아주 높은 자리죠. 그렇군요. 뭐 200위 뭐 이런 개념이 아니죠. 잘못 나왔대요. 200위. 네. 네, 정치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위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고 사실 좀 외교 결례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 좀 논란이 된 인물이긴 한데 시진핑 주석하고도 상당히 좀 친하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은 신임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기 연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봐서는 신임을 받고 있다.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네. 방한한 것이 네. 시진핑 주석이 아마도 네. 방한할 것이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조율하러 왔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스스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왕이 부장이 이번에 한국에 온 거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표현을 전략적 협력이라고 썼어요. 그 뜻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질서가 크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중심의 패권 싸움 속에서 네. 한국이라든가 그리고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중국의 무역 수출로 사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네. 제조업 국가들 네네. 프랑스를 포함해서 중국의 수출로주로 사는 국가들이 이 신냉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하고 안 놀겠다고 하면 안 놀려고 한다 이러면 중국하고 네. 그렇게 지금 중국이 판단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미국 빼고 나머지 나라들은 오히려 크게 얼싸 안아서 더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미국만 빼고 나머지 국가에. 그 일환으로 동아시아에서는 한국하고 일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년에 시 주석은 일본 방문이 예정돼 있어요. 이미.
네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특히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끌어안는 이런 게 중국의 전략적 자리에 있다고 보면 그렇군요. 되겠죠. 미국과 예. 경쟁이 너무 심하고 또 네. 미국이 이제 하여튼 중국하고 갈등이 있고 하니까 네. 그럼 이럴 때는 우리는 미국 말고 네. 다른 국가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 독일 그렇죠. 이런 국가들하고 제조 강국들을 끌어안아서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하고 특히 기술적 영역에서 네네. 그래서 이번에 섹터를 말하는 걸 보니까 인공지능, 네. 디지털 뭐 이런 쪽으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뭐 요새 중국이 항상 뭐 그쪽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요새는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네. Made in China 2025 해갖고 그거는 중국 제조 2025. 그거는 요새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미국하고 이런 그 논쟁 때문에 생기니까. 중국 제조 2025를 올해 양회부터 안 썼어요. 네 맞아요. 대신에 이름을 바꿔서 스마트 플러스라고 표현해요. 근데 안에 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약간 도발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좀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느껴지죠. 예. 왜냐하면 2045년에 목표가 미국을 초월하는 인류 국가가 된다라는 게 중국 제조 20이 마지막 단계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껴지죠. 네, 특히 보는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느껴졌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중국이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을 좀 하려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제 한국에 왔고 시진핑 주석도 이제 한국에 그러면은 이제 올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리고 2017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했었고 뭐 정상회의가 잘 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그러니까 한학령이 다 풀렸다라고는 못 느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지금? 솔직히 저는 그 상황을 좀 잘 아는데요. 관광 단체 여행이 몇 개 성만 되거든요. 일선 도시 중심으로. 중국에 몇 개 성만 몇 개 성만 허용을 했어요. 나머지는 개인 여행은 오케이인데 단체 여행은 나머지 이 3-4개 빼고는 못 해요. 그럼 아직도 많은 성들은 한국 관광 여행이 안 단체 되는군요. 여행이 안 되죠. 근데 이번에 아마 풀릴 것 같고요. 그다음 문화 쪽은 사실 풀렸어요. 일찍. 근데 그 일하는 실무자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괜히 그냥 뭐 이래 약간 오바해서 좀 그런 게 있죠. 시끄러운 거 그냥 괜히 또 모르니까.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조사를 갔었어요. 문화부로 실제. 그때 확실하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는 없다. 오히려 환영한다 와서. 근데 그게 여기 업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오해가 맞고 또 어떤 실무자들이 있잖아요. 아직 그런 사람들이 괜히 그냥 피해서 그렇지. 근데 이번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그거는 정리가 된다고 제가 전망하는 이유가 왕이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사드 배치 이번에 와서 사드 배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것 때문에 괜히 우리들이 관계가 나빠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뜻은 이제는 이게 우리끼리 풀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중간에서 이런 나쁜 관계 우리는 서로 협력을 더 강화했는데 이 식으로 표현한 거 봐서는 그게 이번에 아마 한국이 주는 그러면서 지식도 방어하면서 이제 또 다시 우리가 관계를 풀자라는 시그널 걸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저도 듣긴 했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다 푼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중국이 워낙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이게 아래까지 내려가서 다 이게 되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의견이시고. 근데 중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중남해, 그러니까 중남해라는 게 중앙정부 말하거든요. 정책이 중남해를 못 넘고 있다. 중남해. 그러니까 중앙정부 정책이 엄청 많이 했는데 지방들이 하나도 말 안 듣는다는 의미예요. 그게 중국어로 이제 번역해드리면 정책은 중남해를 못 넘는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이 했던 중앙 정책들이 거의 지방에서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표현해요. 스스로. 그럼 어쨌든 한학령은 요번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신다 말씀하셨고. 사실 이제 중국이 또 한국을 좀 끌어들이고 한국뿐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국가들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RCEP이 있고 그리고 중국 1대1로 이건 뭐 상당히 오래된 거긴 하지만 근데 1대1로에 한국이 참여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 측에서는 바라고 있겠죠? 그렇죠. 1대1로가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 방문 시 제기했던 일종의 중국식 뭐 창의예요. 창의라고 표현해요. 1대1로 창의. 원래는 전략이라고 했다가 전략이 누군가에 대한 좀 공격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눈치 많이 보는데요. 진짜요. 그래서 이름을 창의라고 고쳤어요. 강의는 같이 하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100개 넘는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 커버하는 인구가 한 40억 정도 인구를 커버해요. 60여 개 나라. 그래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 인문교류, 네. 금융협력, 교통, 인프라 이런 쪽 투자를 같이 하자라는 의미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AIIB. 인프라은행 네. 그리고 국제금융협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의 참여를 환영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 왕이가 와서 표현한 게 뭐냐면 중국의 이런 이런 다자간 협력과 한국의 이런 전략을 접목하러 왔다. 그게 뜻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 그거하고 이렇게 네. 좀 맞물리는 점을 찾자, 접점을 찾자. 좀 그러면서 좀 뭐라고 하죠? 좀 쌍방에 서로 유민하게 협력을 강화하자 이 뜻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미국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 맞아요. 대표적인 1대1로 전략에 이렇게 맞대응하는 맞아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네. 전략에도 들어간다고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맞아요. 1대1로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세련된 외교에 달려있다. 세련된 외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한국은 혼자 뭐 결정하면 무조건 이쪽 아니면 저쪽에서 당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머리를 써야 돼요. 절대 혼자 소리를 내지 말고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내지 말고요. 주변의 국가들하고 협력해서 공동성명의 형식으로 나가야 양국에 다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혼자서 뭐 1대1로 하겠다. 혼자서 뭐 인도 태평양 전략 하겠다. 이건 되게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말고 이렇게 주변 국가들 그런 거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한 뭐 아시안 특별정상회의처럼 네, 이렇게 공동의 소리 공동으로 이런 세련된 외교가 한국의 미래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함께하는 어떤 다자간 협력을 무조건 통한 그렇게 세련된 돼요. 외교. 네. 한마디로 좀 쉽게 말하면 약간 묻어가는 외교. 그게 되게 중요하죠. 네. 묻어간 네. 뒤에서는 리드하지만 앞에 네. 절대 나서지 말라 나서지 이거죠. 않고. 근데 뒤에서는 조직해주고 이렇게 영도하는 역할. 네. 그렇군요. 물론 이제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왕이 외교부장 상당히 긍정적인 방안이었고, 네.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 방안도 가능할 네.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우리 교수님이 중국 경제통이세요. 금융 문제 이런 네. 쪽. 네. 저희가 중국 경제 블룸버그 보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내드리고 했어요. 네.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맞아요. 듣고 네. 정말 안 좋은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글로벌 IB들은 중국이 지금 네. 위기가 왔다 표현하고 있고요. 이번에 왕이도 와서 이거는 네.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은 경제가 확실히 어려움이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고 표현해요. 아하. 위기는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근데 위가 왔기 때문에 만물이 시들 때는 만물이 새로 태어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시들고 있어요. 대신에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만물이 새로 태어나고 있거든요. 네. 세계에서 제일 많은 그 유니콘 기업을 갖고 있잖아요. 1조 달러 이상의 네. 스타트업을. 중국에. 예, 뭐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1년에 20개씩 만들어진단 네. 말이에요. 이런 거는 미래의 선도 산업이거든요. 네. AI 쪽이라든가 특히. 그거는 우리가 훨씬 적극적으로 그 중국이라는 시장을 활용해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신속한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펀딩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기회에 네. 왜냐면 잘 나가면 협력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어려울 때 좀 어려울 때 협력해야. 네. 그래서 온 거예요, 왕이가 이번에. 사실 그래서 아하, 경제 협력을 그렇군요. 더 강조하고 있어요. 중국도 사정이 지금 만만치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한국하고 경제 협력을 좀 바라고 있다. 이번에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미중 무역 협상 어떻게 보세요? 1단계 지금 한다고 안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오리무중에 빠졌어요. 오리도 그러니까요. 내보낼 수 없다, 볼 수 없다. 네. 근데 트럼프가 뭐 대선 후에 보자. 이런 거 봐서는 마지막으로 압박을 준 거거든요. 네. 정말 대선 후에 보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압박을 줬기 때문에 어쩌면 갑자기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미니딜은. 네네. 네. 중국 측에서도 바라고 있겠죠. 당연히. 제가 좀 굉장히. 관련자하고 좀 만났어요. 조찬하면서. 네.
긍정적인 걸 기대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하.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뭔가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지금 뭐 어리무중이지만 네. 네, 이 둘이 네. 좀 어떻게 잘 지내고 그래야 잘 우리가 편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좀 편하죠. 그렇죠. 네. 네. 아, 오늘 중국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뭐 깊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이야기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인이 한자리에 지구촌 회담. 네, 지구촌 회담 시간입니다. 일본, 중국을 대표해 지구촌 소식 전해줄 분들 모셨습니다. 일본 대표 서울대 선임연구원 요시카타 베키 씨, 그리고 중국 대표 전 중국 차이나TV 기자였죠. 리시양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 대표 에바 씨가 출장 갔어요. 러시아로. 그래서 잠시 오늘 자리를 비워서 오늘은 이제 두 분과 함께 네, 에바 씨 비니까 말씀 많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바 씨가 그립네요. 네, 지금 유튜브 TBS FM 검색하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저출생 문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고 다 못했어요. 근데 이 저출생 문제가 결국에는 노령화 문제, 인구 노령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인구 절벽까지 이어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일본은 뭐 어떻게 보면 선배고 또 중국도 만만치 않게 지금 뒤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 제가 선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네. 근데 초고령 사회, 이 초고령 사회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 사회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나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4명 중에 1명 이상이 네. 그 65세 이상이 될 정도로 사는 4명 중 1명 이상.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뭐 전체 인구의 그가 28.4%. 28.4%? 네. 거의 30%네요. 네. 그리고 뭐 올해 100세 이상인 그 고령자가 네. 처음으로 그 7만 명을 넘었습니다. 7만 명? 네. 100세 이상? 7만 명? 역시 장수국가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네, 처음에 그 1950년대는 4.9% 정도밖에 4.9%. 없었는데 그 이후 69년 동안 계속해서 노인 인구 4.9%밖에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전쟁이 끝나고 5년 후죠.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올해 그 4월에 그 UN 인구 기금에서 네. 그 발간한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에 그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1위라고 세계 1위다. 합니다. 그야말로 가장 고령 사회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군요. 한국도 지금 한 2025년 정도 되면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중국은 어때요? 중국도 만만치 않게 생각보다 좀 나이가 많은 나라더라고요. 네, 생각도 못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일본 못지않게 노령화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2억 5천만? 2억 5천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억 단위로 나와요. 네, 10년 사이에 2배. 10년 사이에 2배죠. 공이 막 붙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워낙 인구가 14억이니까 2억 하면서 많아 보이는데 그거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2001년도에 65세 인구 비례가 7%를 초과하면서 노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2033년에 그러니까 거의 32년 만에 그렇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대요. 그래서 보면 노령화 사회에서 노령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게 32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일본은 아까 심각하다고 했는데 일본은 46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더 짧은 시간 내에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는 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은 뭐든지 빨리 하네요. 이런 데서 굳이 빨리 해서 1등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네요. 사실 이제 뭐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또 노령화 사회도 되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게 가속도가 붙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고령자가 급증하고 출산율이 떨어진다. 일본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출산율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본에서 선배니까 또 여쭤보는 건데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던가요?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는 좋은데 일단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게 문제고. 네. 일단 지금 그러니까 돌봐주는 인구, 그러니까 네네. 그 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상당히 모자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요양원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 일단 그 일손이 상당히 모자라고. 그리고 또 좀 약간 특이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쓰레기집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있어요. 쓰레기집? 네. 그러니까 집 안에 네.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를 네. 제때제때 버리지 않고 그게 집 안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왜서 안 버리고 그렇게? 진짜 그러니까 왜 안 그게 버려요? 그러니까 뭐 일단 사회에서 약간 또 단절된 그 독거 노인들이 그런 걸 좀 별로 신경 못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작은 문제였다가 그게 나중에 좀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움직이기도 그렇게 좀 쉽지가 않고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버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고독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고독사도 상당히 많죠. 지금 고독사 문제가 상당히 심한데 특히 고독사 문제는 그러니까 도시에서 오히려 더 심하고 그 일본에도 1960년대 많은 그 뉴타운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뉴타운은 그때는 정말 편리하고 생활 환경이 좋은 데였는데 근데 되게 비슷한 나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거기에 이주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70대, 80대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그 뉴타운이 약간 그 고스트타운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인구가 반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가 있었던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았을 때는 뭐 편리시설 뭐 슈퍼마켓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지역의 인간관계도 상당히 좀 뭐 희박해지잖아요. 그 인간관계가 좀 적어지고 그러니까 옆에 사는 사람들이 없는 그러니까 바로 뭐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줄 만한 그 사람이 가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지방자치에서 공무원들이 몇 달 걸쳐서 한 가구씩 다 생존 확인하면서 생존 확인 그렇게 해서 고독사 한 사람들 발견하는 그런 것까지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유령 도시처럼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전부 다 많이 가서 그 비슷한 연령대가 살았는데 이게 이제 나이를 먹고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빈집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는 옆집에서라도 좀 잘 알고 인기척을 느끼면서 뭐 없으면은 가보기도 하는데 이제 그럴 사람들조차 없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3만 명 이상이 한 해 고독사 지금 하고 있는 3만 명이 어이구 많네요. 중국은 어때요? 네, 그래서 중국도 정말로 일본이랑 오늘 보니까 비슷한 점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독사 인원이 몇 명인지 통계 나온 건 없는데 제가 보니 조금 쇼크받은 게 뭐냐면 2015년 11월에 중국의 하북성에서 한 집안에서 노인이 죽은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심한 거는 그 노인이 돌아간 지 6년이 돼서 부패됐거든. 근데 그만큼 자녀가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고 주위에 누구도 관심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6년이 그래서 부검을 했더니 돌아간 지 6년이 됐다는 정말로 너무나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가족이 없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혼자서 결혼을 장가를 안 가신 분인 것 같아서 혼자 사는 노인인데 6년 만 어떻게 이웃관계도 안 좋은지 하여튼 그래서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노인들이 혼자 산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독거노이라고 했는데 중국어 표현으로는 빈둥지 노인이라고 해요. 빈둥지 노인? 빈둥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혼자 산다 해서 빈둥지 노인이라고 약간 영어 표현하고 비슷하네요. empty nest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이면 아마 이 독거노인이 약 1억 2천만 정도 될 거라고 1억 2천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서 부양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양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출생률이 적어지고 노인은 많아지고 하니까 부양하는 문제들에서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이 그 남입하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져서 문제도 발생하고 다른 하나는 노동력 급감 문제. 그러니까 그렇죠. 노동력 인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보통 노동력 인구를 15세에서 64세로 통계를 하는데 지난해가 9.9억이었어요. 근데 2050년에 가서는 한 24%가 감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인건비가 상승하잖아요. 중국도 지금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얘네는 뭐 제조업 대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국가에서 공장을 다 뭐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 이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 잠재적인 경제 성장력에도 아주 큰 타격이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그걸 가장 이제 많이들 문제 삼죠. 이게 이제 인구가 줄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16세 혹은 15세에서부터 64세까지를 노동 생산 인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일을 해갖고 생산해낼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양 문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도 아마 비슷한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좀 나이를 드시고 이러면은 자녀들이 이제 모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최근에는 좀 그런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뭐 따로 떨어져 살고 그들의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연금이라든지 본인의 은퇴를 실을 뭐 대비를 해서 마련을 해놓은 자금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약간 중간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만 해도 내가 저 자식들을 어떻게 믿나.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돼. 막 이러고서 그렇죠. 붙는 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실 그런 게 없었거든요. 우리한테 다 퍼부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을 바라고 있는데 자녀들은 자기도 먹기 힘드니까 부모님을 부양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어때요? 일본도 근데 일본은 또 그런 거 잘 돼 있지 않나요? 복지 같은 거? 근데 사실 뭐 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 같은 게 지금 요때까지 설계가 인구가 줄어들 것을 뭐 계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생산 인구가 그 내고 있는 그 보험료는 지금 바로 이미 그러니까 뭐 은퇴한 사람들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인구 그 피라미드가 완전 깨졌기 때문에 지금 생산 인구 2002년 단 한 명. 그 노인이란 말이에요. 2.2명당 1명.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완전 비율이 깨졌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생산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양을 해야 되는 인구가 노인 인구가 그렇죠. 너무 많고 75세 이상이 되면은 뭐 훨씬 또 많은 의료비를 그렇죠.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노년층이 부자가 좀 많지 않나요? 그중 잘 나갔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80년대 뭐 이럴 때. 네, 일본. 그러니까 혹시 뭐 일본에 여행 가보신 적이 있는 분은 뭐 일본에 그 유명한 관광지 가면 훨씬 노인분들이 많이 놀러 오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일본에서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대 때부터 계속 고도 성장기를 뭐 맞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부를 뭐 적축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연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잃어버린 20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서서히 지금 60대 정도부터는 좀 빈곤 내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비정규직 된 분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연금이 안 나오는 분들의 비율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찹쌀떡 메밀묵님, 겨울에 딱 어울리는 아이디인데 이거는 찹쌀떡 메밀묵님. 중국, 일본도 노인들 지하철 무료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중국 지하철 무료인가요? 중국은 나이에 따라서 만 65세 이상이 무료, 그러니까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데는 버스카드, 그래서 버스카드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횟수를 그러니까 한 달에 뭐 몇십 번 이렇게 횟수를 둬요. 그 이상 아니고. 그 이상 할 때는 돈을 똑같이 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뭐 아니에요. 일부 할인 정도는 있지만 공짜로 달 수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좀 강한 겁니다. 일본은 맞아요. 일본은 유교 문화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봐도 상관인데 이제 노인 빈곤 문제도 있고 또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수명도 연장이 되고 그리고 아직도 일할 수 있다. 60이면 뭐 청춘이지 이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근데 이게 또 약간은 마찰이 또 있을 수 있는 게 청년들이 그러면은 직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가요? 일본이나 중국 뭐 정년 연장 얘기 혹시 나온 거 있나요? 일본 나온 거 있어요? 정년 연장? 일단 일본은 뭐 어떤 면에서 지금 다행히 저기 노동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나이 많으신 분들 계속해서 일한다고 해서 그 청년들의 그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전년을 좀 연기하는 그리고 또 한번 전년 퇴직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일하죠. 그 일본에 가면은 정말 서비스 측에 그 70대 분들 많이 일하는 걸 보게 되는데 지금 뭐 전년 레스라는 말이 생겼어요. 정년 레스? 그러니까 레스, 그러니까 레스, 없다. 정년 레스, 정년이 없다. 아하, 그런 뜻이 생기다. 하긴 뭐 계속 일할 수 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폐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사실 요새는 자주 발생하죠. 발생하는 문제. 노인들 이렇게 운전하면서 아무래도 반응 속도가 좀 늦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일종의 특단의 조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래서 특단의 조치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요.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한국의 어차피 나이가 드신 분들이 조금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한국어로 하면 뭐 노인 전용 이동 수단이라고 했는데 노인 전용 이동 수단인데 딱 그거 중국어로 표현하면 따이부처라고 해서 보행 대행차라고 표현을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혹시나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보면 카트 비슷하네요. 2륜차, 3륜차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시속이 20km 미만. 20km 미만. 예, 그리고 이게 다 전동차거든요. 배터리 전력이 24와트 이하, 차 무게가 40kg가 초과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노인들이 우선으로 해갖고 무면허로 자동차 폐쪽이 필요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주행이라기 보면 길에서 자동차들이 달리는 길에서 하면 안 되고 20km 미만인데 자동차 길에서 어떻게 달려요? 그러니까 공원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상관없이 편하니까 막 도로도 나오고 신호등도 무시하고 막 이렇게 다녀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보니까 2019년 상반기에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그 60세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200만을 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운전하는 거는 아니고 일부 이런 사륜차, 이런 보행차로 해갖고 발생하는 그 사건이 한 83만 건 최근 5년에 많네요. 최근 5년에 83만 건인데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정부에서 지금 관리를 해갖고 이거 관리를 해서 도로에서 주행을 못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생산 공장에서 자기네 이익을 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자꾸 홍보를 하는 거야. 이게 뭐 이동이 편리하다, 뭐 면허증이 필요 없다, 뭐 면허증을 시험 볼 필요도 없다. 중국에서는 노인들이 70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종 차량, 버스, 트럭 이런 걸 못하게 하고 막 검사 단속이 심해요. 노인 고령 운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면허증도 필요 없고 차폐 쪽도 필요 없고 가격도 싸니까 편리하게 이동하십시오 해서 자꾸 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뿐만 아니라 일부 젊은 사람, 중년층도 막 무더위 하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을 좀 줘요. 이렇게 보상금을. 자진 반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강제성을 띈 건 아닌데 일본도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뭐 시작한 건 되게 오래됐어요. 1998년 정도부터 이런 제도가 시작했는데. 일본에서는 이 반납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그거는 집안마다 정해져 있어요. 지방마다. 자치제 수준에서. 맞아요. 근데 가장 큰 혜택은 아무래도 그 교통비가 싸지는 거. 그러니까 교통비. 뭐 택시 같은 할인되고 뭐 버스비 같은 게. 맞아. 아까 보조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 반납하면은 그 주면 내면은 50%만 내면 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러니까 75세 이상인 분들이 많이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사정이 있어서 일본에는 그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런 그 신분증이 없어요. 없어요? 정해진 신분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신기하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던 신분증이 면허증. 그 면허증이었어요. 그래서 면허증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신기하네요. 네, 근데 사실은 면허증 반납하면서 조금 돈 내면은 그 운전 경력 증명서 같은 그런 게 나와요. 그거를 대신해서 사용한다고. 그걸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거고. 근데 일본에 주민등록 같은 거 없는 거 처음 알았네요. 처음 진짜 좀 이외네요. 미국도 사실 없거든요. 주민등록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면허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새로운 거 알았어요 오늘. 그렇군요.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저출생 문제, 인구 절벽, 고령화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게 저출생에서 시작이 된 이야기긴 한데 결국엔 사회가 되게 안전하고 또 아이를 낳고 싶은 희망적인 사회면은 아이를 좀 더 많이 낳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 정책 하나뿐이 아니라 모든 사회 정책에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네, 오늘 에바 씨 없었는데 비지 않고 정말 두 분이 말씀 길게 해주셔갖고 네, 오늘 즐겁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 중국 차이나 TV 기자 리시앙 씨, 서울대 선임연구원 요시카타 백기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 비자 발급 소송이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LA 총영사관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소식 나온 대로 이브닝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는 곡 비틀즈의 When I'm 64. 64세면 청춘이죠, 이제는. 네, 저는 내일도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은이었습니다.